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장 모델링과 예측, 선형회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데이터 과학 절차를 쭉 보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계량을 출력해내고 했던 것들을 쭉 해왔고요. 그것을 좀 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쭉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 모델링 된 것을 통해서 향후 어떤 추세를 예측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조작하거나 시각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볼 거죠.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이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날씨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지, 미세먼지, 기온, 습도, 요일, 도시락 판매량 등을 쭉 이제 데이터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변수들이 도시락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날씨가 맑을 때 어느 장소에 또 날씨는 어떨 때 이렇게 그런 조건들을 맞춰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장사를 많이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델링과 예측은 데이터 과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진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 경진대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겨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챕터를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행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알게 되면 또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간단한 그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월급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만약에 100만 원 기본급에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9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 월급은 90만 원 곱하기 x, x라는 것은 자동차를 한 대씩 팔 때마다 라는 거죠. 자동차 판매 대수고요. 요게 기본급 y 절편이 되겠죠.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기본으로 있고요. 이게 x가 0이더라도 100만 원은 있는 거죠. 한 대 팔 때마다 90만 원씩 증가하니까 두 대 팔면 180만 원 이런 식으로 돼서 내 월급이 결정되죠. 자, 그래서 판매 대수를 x, 월급을 y라고 하고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한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수학 모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세 대를 팔면 얼마일까? 그럼 난 그 370만 원을 번다. 그리고 20대를 팔면 어떻게 될까? 1900만 원을 받는다. 내 월급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데이터 과학에서는 저런 수학적인 수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질 않지만 데이터들이 쭉 있죠. 그럼 데이터들의 최적 관계를 뽑아내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데이터 과학 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훈련 집합,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놔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한 대 팔 때, 두 대 팔 때, 세 대 팔 때 내 월급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여기에서 그 표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X라는 것을 아까 그 월급과 상응하는 그런 걸로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 X라는 것은 자동차 판매 대수입니다. 내가 한 대 팔 때도 있고 두 대 팔 때도 있고 세 대 팔 때도 있고 쭉 그런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요. 내가 한 대 팔 때의 월급, 두 대 팔 때의 월급 이런 식으로 내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xi, yi 이렇게 했을 때 i 번째를
관측 또는 i번째 샘플, i번째 관측 또는 i번째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종속 변수를 반응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x를 특징, 그리고 y는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y, i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과학에서 이런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 훈련 집합들, 그러니까 막 데이터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 걸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첫 번째 수학식을 얘기를 했던 거는 이 100만 원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기본금 100만 원에 한 대 팔 때마다 이제 90만 원이니까 이 기울기가 이제 90만 원이 되겠죠. 한 대당 9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수학식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있다는 거예요. 두 대를 팔아봤더니 280만 원, 네 대를 팔아봤더니 46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x와 y로 나타내면 두 대 팔았더니 280만 원, 네 대 팔았더니 46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x라는 데이터, y라는 데이터 셋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최적화하는 요 곡선을 찾는 그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내가 만약에 선형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선형 방정식으로 해서 y는 알파1 x 더하기 알파0라고 했다고 하면 기울기인 알파1과 절편인 알파0를 찾는 이 작업이겠죠. 이것을 방정식을 세워서 봅시다. x에 2를 대입하고 y에 280만원, x에 4를 대입하고 그리고 y에 460만원 이렇게 적고 풀면 두 식이 나왔고 변수가 두 개니까요. 예, 그 변수가 다 풀리게 됩니다. 알파 0, 알파 1 이렇게 해서 그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알고 있었던 100만원 기본급에 90만원 한 대 팔 때마다 90만원씩 받는다라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점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수식을 찾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그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이때 어떤 모델링을 할 것인가 요런 작업들을 모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거나 아까 여기 수학식을 할 때 이걸 선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2차 수식으로 할 거냐 3차로 할 거냐 4차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가장 심플하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 좋겠죠. 네, 그럴 때 이 모델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알파1, 알파1, 알파0를 구하는 형태로 선형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 집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 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또 모델 적합이라고 부르고요. 학습 또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알파1, 알파0라는 것을 이제 개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과학에서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델 적합으로 모델을 알아내면 그 이후에는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y는 90만원, x 더하기 100만원 하면 내가 5대를 팔면 어떻게 되지? 아, 나는 550만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해서 요거는 모델의 품질 평가를 해봤는데 모델이 실제 값들과 가지는 오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딱 두 포인트만 가지고 했으니까 오류가 0이죠. 예, 오류가 0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이 또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오차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 오차를 또 어떻게 분석할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얘처럼 훈련 집합을 가지고 모델링을 구하는 일을 회귀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하거나 회귀 분석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통계학에서 유래된 용어고요.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실 세계에서의 모델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기 자극에 따라서 물체 이동 거리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기량을 x,
그리고 이동거리를 y라고 해서 4번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뭐 수식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실험적인 오차들이 살짝씩 존재하겠죠. 어쨌든 훈련 집합을 이렇게 예, 마련을 했고요. 요것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뭐 체온을 우리가 측정한다고 쳐요. 물론 36.5도가 뭐 정상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36.4도, 36.3도, 36.5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벼 하나당 나달개 수가 몇 개냐를 이제 세알려 봤는데 벼 이상마다 또 다를 수 있죠. 예,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게 완전한 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요. 두 포인트씩 연결하면 끝과 끝을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고요. 가운데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수식이 하나의 선형 곡선이 이 네 포인트를 다 지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2차, 3차로 해서 맞출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선형 1차 곡선을 그대로 1차 직선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선형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오차를 좀 감안하더라도 한번 모델을 수립해 본다라고 해봅시다. 자, 요것은 2번 지점과 3번 지점만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런 곡선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 0.5, 마이너스 0.5 오차가 발생합니다. 1번, 3번 점만 연결하면 여기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25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차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죠.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y는 0.5x 더하기 1.0이 나오고요. 요 수식은 y는 12분의 5x 더하기 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y는 0.5x 더하기 1.0의 오차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예측한 값, 곡선에서 예측한 값, xi 값, x1, x2, x3, x4를 넣었을 때 각각 값이 나올 거고요. 실제 값이 있겠죠. yi 값,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오차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오차가 나오고요. 자, 이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씁니다.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평균 제곱 오차고요. 이 오차를 다 제곱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을 없애는 거죠. 이걸 그냥 평균 내버리면 그냥 0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되니까 오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부호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런 텀들이 계속 살아남게 되니까 절대적인 어떤 크기를 알 수 있어서 이런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구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차를 다 각각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개수가 4개니까 4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해서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1번, 3번 지점에 대한 곡선, 구한 곡선의 오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고요. 얘의 에러를 구하게 되면 0.03125. 자, 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평균 제곱 첫 번째 수식, 요 수식으로 구한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식입니다. 첫 번째 수식, 두 번째 수식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모델이 얻는 평균 제곱 오차는 0.125예요. 두 번째 모델이 가지는 평균 제곱 오차는 0.03125입니다. 그러면 0.125가 오차가 적어요. 0.0312호가 오차가 적어요. 이게 두 번째가 오차가 적죠. 그렇다는 거는 오차가 이제 작죠. 작으면 두 모델 중에서는 두 번째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훈련 집합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오차가 평균 제곱 오차가 더 작은 모델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R에서는 다행히 LM이라는 리니어 모델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서 최적화된 이런 직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모델 LM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여기에서 알파 제로와 알파 1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y는 0.4x 더하기 1.75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다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차 분석을 해보니까 0.0125가 나와요. 아까 전에는 0.03125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아까보다 이 평균 제곱 오차가 더 작다.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오차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 쭉 보면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코에피션트라든지 PT드라든지 레지듀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여기 책에서 보면 오차를 뭐 또 잔차라고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레지듀얼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차라기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빼고 난 다음에 남은 잔차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평균 제곱 오차 그리고 뭐 잔차 제곱합을 이제 그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잔차가 뭐지? 예, 그 오차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머리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결과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결과를 쭉 볼 때 뭐 통계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뭐 이런 P 값이라든지 T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레지듀얼스는 이제 여기 잔차들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1번 값 넣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x1, x2, x3, x4를 넣었을 때의 잔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estimate 된 것은 이제 예측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 1과 알파 제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개 변수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기울기, 여기가 인터셉트 이렇게 됩니다. y 절편, 여기는 x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스탠다드 에러 값이 있고요. t 밸류, p 밸류가 있는데요. 이 p 값을 만약에 유의 수준 0.05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다 작죠. 0.05보다 다 작죠. 0.05보다 다 작으면 결국은 이제 통계에서 봤을 때 귀무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반대쪽인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해두고 근데 지금 유의 수준보다 이게 더 작으면 이게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립가설이 성립을 하면 결국은 x와 y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숫자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ignificant code가 있죠. 보면 거의 0이다. 0이면 별표 3개, 0.001 수준이다. 그러면 별표 2개, 0.01 수준이다. 별표 1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 여기 별표도 별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합이 더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을 0.05로 이제 설정했다 그러면 0.05 이내의 값들은 충분히 통계적으로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이 값이 좀 더 컸다고 해서 관계식이 완전히 틀렸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표, 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별표가 많은 게 더 유리하고 값이 더 작으면 더 모델링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러도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럼 모델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 함수는 예측하는 predi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predict 함수로 우리가 새로운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강의 시간상 여기까지 한번 하고 실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233쪽 예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예제라고 해서 약간의 직선상에서 만나지 않는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6.0, 9.0, 12.0. 자, 우리가
3, 6, 9, 12를 입력으로 줘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3.0, 4.0, 5.5, 6.5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제 리니어 모델을 할 때 뭐 이런 그냥 벡터로 바로 해도 됩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 x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모델을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하면 자, x 이제 독립 변수들을 쭉 이렇게 넣었더니 종속 변수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값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수립을 하는데 y에 대해서,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를 x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라 라고 해서 그 모델링 된 것은 m의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 m을 다시 보게 되면 자, 인터셉트는 1.75고 x의 개수는 0.4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0.4x 더하기 1.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y는 0.4x 더하기 1.75 이런 모델 수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책에도 쭉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내고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예측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중간중간에 또 예제가 비슷한 예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두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측을 했을 때의 오류를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m 함수를 쓰거나 predict 함수를 썼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되게 잘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각각을 놔두고 했을 때 나중에 예측이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요거를 데이터 1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dx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예, 데이터라는 또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라는 거는 쓰지 않고 그냥 dx라고 썼고요. 트레이닝 할까요? 트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데이터.프레임 해가지고 x와 y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y가 여기 트레이닝 셋에 보면 x와 y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x와 y가 이렇게 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델링을 해라. 그 리니어 모델 하는데 데이터는 트레인을 써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예, 똑같이 나옵니다. 다 수행을 해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라. 여기서 만든 트레이닝 셋을 넣어서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고요. 그 데이터 내에서도 XY가 있죠. 예, 여기 아까 열 보면 XY가 있잖아요. 요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Y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인데 거기에 데이터 중에 Y를 X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플롯을 했네요. 뒤에 234쪽입니다. 이제 플롯을 해봤습니다. 플롯 할 때 우리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x, y로 했지만 여기 우리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트레인으로 바로 해도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플롯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AB 라인을 이용을 하면 바로 모델링 된 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컬러는 레드로 한번 해서 수행을 하면 이렇게 곡선이 지나는 거죠. 요게 이제 모델 M, 그러니까 0.4x 더하기 1.75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 4개의 포인트들이 원래 데이터입니다.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함수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coefficient m 이렇게 해서 그 개수들을 볼 수도 있고요. fitted m 하면 이제 얘를 실제 넣어봤을 때의 값들
샘플에 대한 이제 예측 값들. 그러니까 여기 예측 곡선 빨간색 있죠? 빨간색에다가 넣어 본 겁니다. 빨간색에다가 값을 넣어 본 거예요. 3, 6, 9, 12를 넣었을 때, 이 수식에 넣었을 때 그 3, 6, 9, 12에 대한 요 값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인 요 값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랑은 살짝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레지듀얼스, 이게 이제 잔차죠. 잔차. 오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값에서 이 예측 값을 빼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값에 3, 4, 5.5, 6.5에서 요 값들을 하나씩 빼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오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잔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데비언스를 하시면, 이 데비언스라는 것은 잔차 제곱합, 잔차 제곱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차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이 아니고 제곱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차 제곱합, 평균 제곱 오차에서 제곱 오차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4로 나눠줘야지 이게 결국은 0.0125가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4 이렇게 맨날 써주기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랭스 해가지고 뭐 x 이렇게 써서 x를 가지고 이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인셋을 이용을 했으니까 트레인셋을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벡터 같은 경우에는 랭스로 해도 되고요. 개수를 구할 때 행열 이렇게 해서 n 로우 해가지고 우리가 트레인 이렇게 해도 행 개수가 지금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개수는 n 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n 로우 트레인 이렇게 하면 트레인 데이터에서 행 개수만 뽑아내니까 행 개수가 결국은 데이터 4개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 값이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겁니다. 평균 제곱 오차를 바로 구하는 이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데비언스를 구한 다음에 제곱합을 구한 다음에 오차 제곱합을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쭉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통계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p-value, t-value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기 별표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적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djust r squared 값도 이제 1에 가까우면 이제 적합이 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p 값이 0.003이니까 아주 이제 그래도 선형적으로 만든 곡선 모델식이 그래도 이 데이터를 잘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모델을 수립을 해봤고요. 그러면 예측도 이제 해봐야겠죠. 이 예측을 하는 것은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데이터셋을 하나 new x라는 걸로 하나 만들게요. data.frame.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줄 때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x라는 걸로 변수는 통일해 줘야 돼요.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에도 x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을 이제 수립을 할 때 1.2, 2.0, 20.65 이렇게 3개의 값을 내가 새로운 x다라고 하고요. predic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aim이라는 모델링 된 거에다가 new data, 이건 다 new data든 아까 데이터든 요거는 옵션을 이렇게 적을 때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옵션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new x를 넣었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프레딕트 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이라는 것은 결국은
1.2를 넣었을 때 2.23이라는 y값, 2.0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2.55라는 y값, 20.65를 넣었을 때는 10.01이라는 y값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측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교재 236쪽에 이제 결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싶다. 요런 곡선처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레딕트 한 것을 뭐 UY에 내가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예측한 값을 결국 요거죠, 요 데이터를 UY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new xy라고 할까요? new xy를 data.frame new x new y 뭐 이렇게 하면 new xy에 대한 것을 뭐 만들 수 있고요. plot new xy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새로 예측해서 얻은 요 값들 3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new xy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AB 라인 해서 아까 m이라는 거를 그릴 수도 있죠. 그리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레드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요렇게 우리가 세운 이 수식이 있고요. 거기 위에서 요렇게 세 지점 x의 세 지점을 넣었더니 y가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50분 내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모델 수립하고 예측하는 것에서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측을 할 때 데이터셋을 만들 때 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요. 모델링을 할 때는 LM을 쓰시고 LM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데이터는 옵션에다가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데이터 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뭐 y를 x에 대해서 할지 x를 y에 대해서 할지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y를 x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해라 라고 되는 겁니다. m이라는 것 자체를 수행을 하면 모델링 된 거를 볼 수도 있지만 summary m 하면 됩니다. summary m 하면 거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고 싶다. 결국은 평균 제곱 오차니까요. 데비언스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행 개수가 결국은 데이터 수잖아요. 그러니까 n로 해서 trai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균 제곱 오차도 구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시험에 뭐 평균 제곱 오차를 분석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도 냈기 때문에 평균 제곱 오차 구하는 것은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코이피션트도 있었고요, 뭐 피티드도 있었고요. 뭐 그런 함수들, 레지듀얼스라는 함수도 있었고 함수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예측하는 거 있었습니다. 예측할 때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넣어줘야 되고 그때 넣어주는 이 독립변수의 이 명칭 이거는 같아야 됩니다. 이 x 그리고 예측을 할 때는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new 데이터에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넣어주면 된다. x 값을 넣어주고 y 값을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또 AB 라인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그 모델링한 곡선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델링과 예측 도입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